안녕하세요. 외길 인생 20년 러프 수학의 박진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범선의 오발탄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 후 월남한 어느 가족의 불행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50년대 전후 한국 사회의 경제적 궁핍성과 구조적 모순, 그리고 분단 문제에 유의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리사 사무실. 서기 송초로는 6시간 넘도록 사무실 한 구석 자기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슨 미진한 사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장부는 벌써 집어치운 지 오래고 그야말로 멍청하니 그저 앉아 있는 것이었다. 딴 친구들은 눈으로 시계바늘을 밀어 올리다시피 5시를 기다려 후딱 나가버렸다. 그런데 점심도 못 먹은 초로는 허기가 나서만이 아니라 갈 데도 없었다. 송 선생은 안 나가세요? 이제 청소를 해야 할 테니 그만 나가달라는 투의 사완애의 말에 초로는 다 낡아빠진 해군 작업복 저고리 호주머니에 깊숙이 찌르고 있던 두 손을 빼내어서 무겁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나가야지. 하품 같은 대답이었다. 사완애는 저쪽 구석에서부터 비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먼지가 사정없이 초로의 얼굴로 몰려왔다. 초로는 어슬렁 일어섰다. 이쪽 모서리 창고로 갔다. 바켓스의 물을 대야에 따랐다. 두 손을 끝에서부터 가만히 물속에 담갔다. 아직 이른 봄이라 물이 꽤 손끝에 시렸다. 초로는 물속에 잠긴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펜대에 시달린 오른손 장지 첫마디에 콩알만한 못이 박혔다. 그 못에서 파란 명주실 같은 것이 사르르 물속으로 풀려났다. 잉크. 그것은 잠시 대야 밑바닥을 기다 말고 사뿐히 위로 떠올라 안개처럼 연하게 피어서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손가락 끝을 중심으로 하고 그 색의 농도가 점점 연해져 나갔다. 맑게 개인 가을 하늘색으로 대야 가장자리까지 번져나간 그것은 다시 중심의 손끝을 향해 접어들며 약간 진한 파랑색으로 달무리 모양 동그란 원을 그렸다. 피. 이건 분명히 피다. 초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슬그머니 물속에서 손을 빼내었다. 그러자 이번엔 대야 밑바닥에 한 사나이의 얼굴을 보았다. 초로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그 사나이의 얼굴에 온 근육을 이상스레 힘을 움직이며 입을 비죽거려 웃고 있었다. 이마에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 밑에 우묵하니 베인 두 눈, 깎아진 볼, 날카롭게 여인 턱, 송장처럼 꺼먹고 윤기 없는 얼굴, 그것은 까마득한 원시인의 한 사나이였다. 몽둥이 끝에 문안도를 하나 칡덩굴로 아무렇게나 잡아 매서들고 동굴 속에 남겨두고 나온 식구들을 위하여 온종일 숲속을 맨발로 헤매고 다니던 사나이. 곰? 그건 용기가 부족하다. 멧돼지? 힘이 모자란다. 노루? 너무 날쌔어서. 꿩? 그놈은 하늘을 난다. 토끼? 그래. 그놈쯤은 꽤 때려잡음직하다. 그런데 그것마저 요즘은 몫에 잘 돌아주지 않는다. 사냥꾼이 너무 많다. 토끼보다도 더 많다. 그래도 무엇든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사나이는 바위 잔등에 무릎을 꿇고 앉아 냇물에 손을 씻는다. 파란 물 속에 빨간 노을이 잠겼다. 끈적끈적하게 사나이 손에 묻었던 피가 노을빛보다 더 진하게 우러난다. 무엇인가 때려잡은 모양이다. 곰, 멧돼지, 노루, 꿩, 토끼.
그런데 사나이가 들고 일어선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내장. 그것이 무슨 짐승의 내장인지 사나이 자신도 모른다. 사나이는 그 짐승의 머리도 꼬리도 못 보았다. 누군가가 숲속에 끌어내어 버린 것을 주워오는 것이었다. 철호는 옆에 놓인 비누를 집어들었다. 마구 두 손바닥으로 비볐다. 우국 까닭모를 울분이 끓어올랐다.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은 손이 홀가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추워 오르기에는 뱃속이 너무 허전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잣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곽을 뜯어 덮은 치마가 어깨를 스칠 만치 비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데나 마구 버린 뜨물이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탄재가 군데군데 헌데 더댕이 모여 깔렸다. 저만치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실로 얼기설기 물살에 얽어맨 철원의 집 방문이 보였다. 철원은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헝겊이 날린 문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엉성한 문이면서 쩌걱쩌걱 집혀서 잘 열리지 않았다. 아래가 잔뜩 잡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가자! 가자!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드럽던 그 목소리가 아니고 쨍쨍하고 간사한 게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호의 얼굴에 걸레 썩는 냄새 같은 것이 확 풍겨왔다. 철호는 문 안에 들어선 채 우두커니 아랫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 박물관에서 미라를 본 일이 있었다. 그건 꼭 솜누더기에 싸놓은 미라였다. 흰 머리카락은 한 오리도 제대로 놓인 것이 없었다. 그대로 수세미였다. 그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서 마치 딸꾹질처럼 어떤 일정한 사이를 두고 가자 가자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해골 같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쨍쨍한 소리가 나오는지 이상하였다. 철호는 윗방으로 올라가 털썩 벽에 기대어 앉아버렸다. 가슴에 커다란 납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았다. 정말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눈을 꼭 찌르감으며 애써 침을 삼켰다. 2달 전만 해도 철호는 저녁 때 일터에서 돌아오면 어머니야 알아듣건 말건 그래도 어머니 지금 돌아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곤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마저 안 하게 되었다. 그저 한참 물끄러미 굽어보고 섰다가 그대로 윗방으로 올라와 버리는 것이었다. 컴컴한 구석에 앉아있던 철호의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섰다. 담요 바지 무릎을 한쪽은 검엉 또 한쪽은 회색으로 보였다. 만삭이 되어서 꼭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같은 배를 아는 아내는 몽유병자처럼 철호의 앞을 지나갔다. 부엌으로 가는 것이었다. 분명 벙어리는 아닌데 아내는 말이 없었다. 아버지! 철호는 누가 꼭대기를 쿡 쥐어박기도 한 것처럼 흠치를 했다. 바로 옆에 5살 난 딸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철호는 어린 것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웃어 보이려는 철호의 얼굴이 도리어 흉하게 이질어졌다. 나야, 삼촌이 나이롱 치마 사준댔다. 응. 그리고 구두도 사준댔다. 응. 그러면 나 엄마하고 하신 구경 간다. 철호는 그저 어린 것에 노랗게 뜬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철호의 헌 샤스 허리통을 잘라서 위에 끈을 꿰어 스커트로 입은 딸에는
짝짝이 양말 목다리에다 어디서 주운 것인지 가는 고무줄을 끼웠다. 가시야! 가시야! 아랫방에서 또 어머니의 그 저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7년을 두고 들어와도 전혀 모를 그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 철호는 또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넷줄이 팽팽히 헤어졌다. 두 주먹으로 무엇이건 콱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에 철호는 어금니를 바스러져라 마시웠다. 좀 춥기는 해도 철호는 집안보다 이 바위 잔등이 더 좋았다. 그래, 철호는 저녁만 먹으면 언제나 이렇게 집 뒤에 산등성에 있는 바위 위에 두 무릎을 세워 앉고 앉아서 하염없이 거리의 등불들을 바라보며 방 깊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어느 거리쯤인지 잘 분간할 수 없는 저 밑에서 술 광고 네온 사인이 핑그르르 돌고 깜빡 꺼졌다가 또 번뜩 켜지고 핑그르르 돌고는 깜빡 꺼지고 하였다. 철호는 그저 언제까지나 그렇게 그 네온 사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위 잔등이 차츰차츰 식어 왔다. 마침내 다 식고 겨우 철호가 깔고 앉은 그 부분만 약간 온기가 남았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밑이 시려올 것이다. 그러면 철호는 하는 수 없이 일어서야 하는 것이다. 드디어 철호는 일어섰다. 오래 구부려 붙이고 있던 두 다리가 저렸다. 두 손을 자국복 호주머니에 깊숙이 찔렀다. 철호는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바라보던 방거리보다 더 화려하게 별들이 뿌려져 있었다. 철호는 그 많은 별들 가운데서 북두칠성을 찾아보았다. 머리를 뒤로 젖혀 하늘을 쳐다본 채 빙그르르 그 자리를 돌았다. 거꾸로 달린 주걱 같은 북두칠성은 쉽사리 찾아낼 수 있었다. 그 북두칠성 앞에 딴 별들보다 좀 크고 빛나는 별, 그건 북극성이었다. 철호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지점과 북극성을 연결하는 직선을 밤하늘에 길게 그어보았다. 그리고 그 선을 눈이 닿는 데까지 연장시켰다. 철호는 그렇게 정북을 향하여 한참이나 서 있었다. 고향 마을이 눈앞에 떠올랐다. 마을의 좁은 길까지, 아니 그 길에 박혀있던 돌 하나까지도 선히 볼 수 있었다. 으스스 몸이 떨렸다. 한기가 전처럼 발끝에서 튀어 콧구멍으로 빠져나갔다. 철호는 크게 재채기를 하였다. 그리고 또 한 번 부르르 몸을 떨며 바위 밑으로 내려왔다. 철호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가시야! 철호는 멈칫섰다. 낮에는 이렇게 멀리 들리는 줄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그 소리가 골목 어귀에까지 들려왔다. 가시야!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골목에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철호는 다시 발을 옮겨 놓았다.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그건 다리가 저려서만이 아니었다. 가시야! 철호가 그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그만치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가자는 것이었다.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철호의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었다. 38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난 모르겠다. 암만 해도 난 모르겠다. 38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꾹 닿도록 담을 쌓았단 말이냐, 어쨌단 말이냐. 제 고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는 놈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였다. 그리고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게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며 한순간에 무릎을 치며 꺼들듯이 풀썩 주저앉곤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철호는 어머니
그래도 나만은 이렇게 자유롭지 않나요? 하고 나만이니까 이렇게 생명을 살 수 있지. 만일 북한 고향으로 간다면 당장에 죽는 것이라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갖는 이야기로 다 예로 들어가며 어머니에게 타일러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늙은 어머니에게 이해시키기란 38선 인식시키고보다도 100갑절 더 힘든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했다. 그래. 끝내 철호는 어머니에게 자유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을 단념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고 보니 철호의 어머니에게는 아들, 지질이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은 죽어도 하지 않는, 철호가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늙은 애미를 잡으려고 공연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천하의 고약한 놈으로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야 철호에게도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무슨 하늘이 알만치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큰 지주로서 한 마을의 주인격으로 제법 풍족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철호의 어머니 눈에는 아무리 그녀가 세상을 모른다고는 해도 산등성이를 악착스레 깎아내고 거기에다 게딱지 같은 판잣집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이 해방촌이 이름 그대로 해방촌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도 내 나라를 찾았다기에 기뻐서 울었다. 엉엉 울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홍치마를 꺼내 입고 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 꼴 좋다. 난 싫다. 아무래도 난 모르겠다. 뭐가 잘못됐건 잘못된 너머 세상이지 그래. 철호의 어머니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모를 일이었다는 것이었다. 나라를 찾았다면서 집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그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철호의 어머니는 남한으로 넘어온 후 단 하루도 이 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지내오던 그날 6.25 사변으로 바로 발밑에 빤히 내려다 보이는 용산 일대가 폭격으로 지옥처럼 무너져가던 그날 끝내 철호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큰애야, 이제 정말 가자. 대것 봐라. 담이 홍상 무너졌는데 38선 담이 이렇게 무너졌는데야. 그때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완전히 정신 이상이었다. 지금의 어머니, 그것은 이미 철호의 어머니는 아니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것은 철호 자기의 어머니일 수는 없었다. 세상에 아들, 딸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날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가자! 가자! 하고 저렇게 쨍쨍한 목소리로 외마디 소리를 지를 뿐 그 밖의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다. 철호에게 있어서 지금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시체에 지나지 않았다. 뚫어진 창호지 구멍으로 그래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철호는 윗방 문을 열었다. 아랫방과 윗방 사이 문턱에 위태롭게 올려놓은 등잔이 개똥벌레처럼 가물가물거리고 있었다. 윗방 아랫목에는 딸애가 반드시 누워서 잠이 들었다. 담요를 몸에다 돌돌 말고 반드시 누운 것이 꼭 송장 같았다. 그 옆에 철호의 아내가 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검은 헝겊과 회색 헝겊으로 기운 담요 바지, 무릎 위에는 빨강색 우단으로 만든 조그마한 운동화가 한 켤레 놓여 있었다. 철호가 방 안에 들어오자 아내는 그 어린애의 빨간 신발을 모두어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아 철호에게 들어보였다. 삼촌이 사왔어요. 유난히 속눈썹이 긴 아내의 눈이 가늘게 웃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본 아내의 웃음이었다. 자기가 미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지 오랜 아내처럼 또 오래 보지 못하여 거의 잊어버려가던 아내의 웃는 얼굴이었다. 철호는 등잔이 놓인 문턱 가까이에 가서 앉으며 아내의 손에서 빨간 어린애의 신발을 받아 눈앞에서 아래 위를 살펴보았다. 산보 갔었어?
거기 등잔불을 사이에 두고 윗방을 향해 앉은 철호의 동생 영호가 웃으며 철호를 쳐다보았다. 언제 들어왔니? 지금 막 들어왔는 길입니다. 그러고 보니 영호는 아직 넥타이도 끄르지 않고 있었다. 형님. 새삼스레 부르는 동생의 소리에 철호는 손에 들었던 어린애의 신발을 아내에게 돌리며 영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도 한번 살아봅시다. 제길. 남 다 사는데 우리라고 밤낮 이렇게만 살겠수. 근사한 양옥도 한 채 사고 장기판만한 문패에다 형님의 이름 석자를. 제길. 장님도 목에 써서 대못으로 땅땅 때려박고 한번 살아봅시다. 군대에서 나온 지 2년이 넘도록 아직 직업도 못 가진 영호가 언제나 술만 취하면 하는 수작이었다. 그리고 2천만 한짜리 세단 차도 한 대 삽시다. 거기다 똥통이나 싣고 다니게. 모든 새끼들이 안 입고 와서 이리야 있건 없건 종일 빵빵 울리면서 똥똥을 들렁들렁해서 제게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앉은 영호는 벌겋게 열했던 얼굴을 하고 담배 연기를 푹 내뿜었다. 또 술 마셨구나. 고학으로 고생 다니던 대학 3학년에서 군대에 들어갔다 나온 영호로서는 특별한 기술이 없이 직업을 잡지 못하는 것은 별 도리도 없는 노릇이라 칠 수도 있었지만 이건 어디서 어떻게 마시는 것인지 거의 저녁마다 이렇게 취해 들어오는 동생 영호가 몹시 못마땅한 철호의 말이었다. 조금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것도 들으나 마나 늘 같은 대답이었다. 또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철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술 좀 그만 마셔라.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연히 마시게 되는걸요? 글쎄, 그러니까 그 어울리는 걸 좀 상가란 말이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어울려서 술이나 마시면 뭐가 되나? 되긴 뭐가 돼요. 그저 답답하니까 만나게 되는 거고. 만나면 어쩌다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는 하는 거죠 뭐. 글쎄 그게 맹랑한 일이란 말이다. 그렇지만 형님, 그런 친구들이라도 있는 게 좋지 않소. 그게 시시한 친구들이라 해도 정말이지. 그놈들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 뻔했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외파리, 절름발이, 그런 놈들. 무식한 놈들. 참 시시한 놈들이지요. 죽다 남은 놈들. 그렇지만 형님, 그 놈들 다 착한 놈들이에요. 최소한 남을 속이지는 않거든요. 공갈을 때릴 방정. 영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철호는 그저 물끄러미 영호의 모습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없었다. 영호는 여전히 천장을 향한 채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한 손으로 목의 넥타이를 앞으로 잡아당겨 반쯤 끌러 늦추어놓았다. 가시야! 아랫목에서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영호는 슬그머니 아랫목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참이나 그렇게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영호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었다. 철호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앞에 놓인 등장물이 거물거물 춤을 추었다. 철호는 저고리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었다. 꼬깃꼬깃 구겨진 파랑색 앞 속에서 담배를 한 개비 뽑아내었다. 바싹바싹 마른 담배는 양끝이 반쯤 빠져나갔다. 철호는 그 양끝을 비벼 말았다. 흡사 비거 모양으로 되었다. 철호는 그 비거 모양 담배 한 끝을 입에다 물었다. 이걸 피슈 형님.
영호가 자기 앞에 놓였던 담뱃갑을 집어서 철호의 앞으로 내밀었다. 빨간색 양담배갑이었다. 철호는 그 여느 것보다 좀 긴 양담배갑을 한번 힐끔 쳐다보았을 뿐 아무 소리도 없이 등잔불로 입에 문 파란색 끝을 가져갔다. 영호는 등잔불 위에 구부러진 형 철호의 어깨를 넌지시 바라보고 있었다. 지지지 소리가 났다. 앞 이마에 흐트러져 내렸던 철호의 머리카락이 등잔불에 타서 또르르 말려올랐다. 철호는 얼굴을 들었다. 한 모금 빨자 벌써 손끝이 따갑게 꽁초가 되어버린 담배를 입에서 떼었다. 천천히 연기를 내뿜는 철호의 미간에는 세로 석줄의 깊은 주름이 베어졌다. 영호는 들었던 담뱃값을 도르르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등잔불로 시선을 떨구었다. 그의 입가에 야릇한 웃음이 애달픈, 아니 그 누군가를 비웃는 듯한 그런 미소가 천천히 흘러 지나갔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가자! 아랫방 아랫목에서 몸을 뒤치는 어머니가 잠꼬대를 했다. 어머니는 이제 꿈속에서마저 생활을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아주 낮은 그 소리는 한숨처럼 느리게 아래 윗방에 가득 차 흘러 사라졌다.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철호는 꽁초를 손에 꼬집어 쥔 채 넋 빠진 사람 모양 가물거리는 등잔불을 지켜보고 있었고, 동생 영호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철호의 손끝에서 타고 있는 담배꽁초를 바라보고 있었고, 철호의 아내는 잠든 딸의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인 빨간 신발을 요리조리 매만지고 있었다. 가자! 또 한 번 어머니의 소리가 저 땅 밑에서 새어나온 듯이 들렸다. 형님은 제가 이렇게 양담배를 피우는 게 못마땅하지요? 영호는 반쯤 탄 담배를 자기의 눈앞에 가져다 그 빨간 불티를 들여다보았다. 분에 맞지 않지. 철호는 여전히 등잔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형님은 파랑새 양담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좋으시오? 그야 양담배가 좋지. 그래서 너는 보리밥도 못 먹는 녀석이 그래 좋은 것은 알아서 양담배를 피우느냐 하는 철호의 눈초리가 듯 영호의 면상을 때렸다. 그래서 전 양담배를 택했어요. 뭐가? 형님은 저를 오해하고 계셔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양담배를 사서 피우겠어요? 어쩌다 친구들이 사주는 것이 피우는 거지요. 형님은 또 제가 거의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또 제법 합성을 타고 들어온 것도 못마땅하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형님은 때때로 25wan 전차값도 없어서 종로서 근 10리를 집에까지 터덜 걸어서 돌아오시는 것을. 그렇지만 형님이 걸으신다고 해서 한사코 같이 타고 가자는 친구들의 호의, 아니 그건 호의도 제못되는 싱거운 수작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것을 뿌리치고 저마저 걸어야 할 아무 까닭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한 놈들이죠. 술, 담배는 사주고 합성은 태워줘도 돈은 안 주거든요. 영호의 손끝으로 뱅글뱅글 비벼 돌리는 담뱃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쨌든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벌써 군대에 나온 지도 이태가 되지 않았나? 정신 차려야죠. 그렇지 않아도 이달 안으로 어찌됐든 간에 결판을 내고 말 생각입니다. 어디 취직을 해야지. 취직이야? 형님처럼요? 전차급도 안 돼도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이죠. 그럼 뭐 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어처구니 없는 영호의 수작에 철호는 그저 멍하니 영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손끝이 따가웠다. 철호는 비어있는 깡통으로 만든 잿더리에 담배를 피웠다. 용기? 네, 용기. 용기라니. 적어도 까마귀만한 용기만이라도 말입니다. 영리할 필요는 없더군요. 우둔해도 상관없어요. 까마귀는 도무지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참새처럼 영리하지 못한 탓으로 그놈의 까마귀는 애당초 허수아비를 무서워할 줄도 모르거든요. 영호의 입가에는 좀 전에 파랑색 공초에다 불을 당기는 철호를 바라보던 때와 같은 야릇한 웃음이 또 소리 없이 감돌고 있었다. 너 설마 무슨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철호는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고 영호를 바라보며 꿀꺽하고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그저 우리들도 남들 좀 딱 벗어 던지고 홀가분한 몸차림으로 달려보자는 거죠 뭐. 벗어 던지고? 네. 벗어 던지고.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 던지고 말입니다. 영호의 큰 눈이 유난히 빛나는가 하자 철호의 눈을 정면으로 밀고 들었다.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너는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나라니요? 양심을 버리고 윤리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흥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에 영호는 지금까지 철호의 얼굴에 주였던 시선을 앞으로 쭉 뻗치고 앉은 자기의 발끝으로 떨구었다.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용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는 거지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약하면 약함만치 그만치 반대로 양심이란 가시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죠. 양심이란 가시? 네, 가시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시입니다.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윤리요? 윤리 그것은 나이롱 반스 같은 것이죠. 이부나 마나 불알이 덜렁 비쳐 보이기는 매한가지죠. 관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 위에 달린 리본이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대서 뭐 별일도 없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다가 되는 대로 눈,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발을 쩍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그러나 까마귀쯤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긴커녕 그놈이 상투 끝에 더 올라서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일이 없거든요. 영호는 고웃음을 쳤다. 그리고 거기 문턱 밑에 담뱃갑에서 새로 담배를 한 개 빼어물고 지금까지 들고 있던 닷한 꽁다리에서 불을 옮겨 빨았다. 가자! 어머니의 그 소리가 또 들렸다. 어머니는 분명히 잠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저렇게 가자 가자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호흡처럼 생리화돼 버린 것일지도 몰랐다. 철호는 비스듬히 모으러 앉은 동생 영호의 여비 얼굴을 한참이나 노려보고 있었다.
영호는 영호대로 퀭한 두 눈으로 깜빡이기를 잊어버린 채 아까부터 앞으로 뻗친 자기의 발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철호는 영호에게서 눈을 돌려버렸다. 그리고 아랫방과 윗방 사이 칸막이를 한 널 쪽에 등을 기대며 모으로 돌아앉았다. 희미한 등잔불빛에 잠든 딸의 조그마한 얼굴이 애초로웠다. 그 어린 것 옆에 앉은 철호의 아내는 왼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손을 펴 깔고 턱을 괴었다. 아까부터 철호와 영호 형제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는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쪽 손끝으로 자기 방바닥에 가지런히 놓은 빨간 어린애 신발만 몇 번이고 쓸어보고 있었다. 철호는 고개를 푹 떨고 턱을 가슴에 묻었다. 영호는 새로 피워문 담배를 연거푸 서너 번 들이빨았다. 그리고 또 말을 계속하였다. 저도 형님의 그 생활 태도를 잘 알아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지는, 그렇죠. 깨끗이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형님 하나 깨끗하기 위해서 실은 식구들의 희생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크단 말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형님 자신만 해도 그렇죠. 밤낮 쑤시는 충치 하나 처치 못하시고 이가 쑤시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빼버려야 할 게가 아닙니까? 근데 형님은 그것을 참고 있어요. 낯을 잔뜩 찌푸리고 참는단 말입니다. 물론 치료비가 없으니까 그런 수밖에 없겠지요.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가 구해야죠. 이가 쑤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형님처럼 마치 이 쑤시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돈을 치료비를 버는 것이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안 쓰는 것을 혹 버는 셈이 된다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 써야 할 때 못 쓰는 것이 버는 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세상에는 이런 세 층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즉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으로 필요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과 필요하니까 그 필요하니만치 돈을 버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건 꼭 필요한 돈도 채 못 벌고서 그 대신 생활을 줄이는 사람들.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격으로 형님은 아마 그 맨 끝에 층에 속하겠지요. 필요한 돈도 미처 벌지 못하는 사람. 깨끗이 살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겠죠. 그래요. 그것이 깨끗하기는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저 그것뿐이죠. 언제까지나 충치가 쏘아부은 볼을 싸지고 울상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 형님. 인생이 저 골목 안에서 10판짜리를 받고 코 올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주는 요지경이라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간만치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에 돈 액수만치 살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어디? 돈 많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목구멍인가요? 어디? 싫어도 살아야 하니까 문제지요. 사실이지 자살을 할 만치 소중한 인생도 아니고요. 살자니까 돈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니까 돈이니까 구해야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 법률선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남들은 다 벗어던지고 법률선까지도 넘나들면서 사는데 왜 우리만 옹색한 양심의 울타리 안에서 숨이 막혀야 해요? 법률이란 뭐야요? 우리들이 피차에 약속한 선이 아니에요? 영호는 얼굴을 번쩍 들며 반쯤 끌어놓았던 넥타이를 마저 끌러서 방구석에 픽 던졌다. 철호는 여전히 턱을 가슴에 푹 묻은 채 묵묵히 앉아 두 짝 엄지발가락에 몽땅 밖으로 나온 뚫어진 양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일론 양말 한 켤레 사면 반년은 무난히 뚫어지지 않고 견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뻔히 알면서도 번번이 100원짜리 무명 양말을 사들고 들어오는 철호였다. 700원이란 돈을 단번에 잘라낼 여유가 도저히 없는 월급선이었다.